네, 어서 오세요. 예, 예, 김주원 학생, 해리, 이혜리님, 김홍검 학생, 네, 정다원 학생, 김영곤 학생, 공민준 학생, 안승태 학생, 김윤리 학생. 반갑습니다. 양수미 학생, 김학용 학생, 박두수 학생. 네, 비디오들 켜도, 예, 웹캠 켜셔도 돼요. 네. 여러분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뭐 채팅방에 채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 뭐 질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오디오를 켜고 질문을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찾네요. 저는 이번 학기 여러분에게 국제통상법을 가르치고 있는 김기영 교수입니다. 뭐 제가 지금 동영상을 뭐 4주차 올려놨으니까 지금 뭐 동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반에는 무슨 출석 관련해서 좀 민원 사항이 있던데 뭐 억울하게 출석을 놓쳤다든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 우리 이 클래스 질의응답란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으면 뭐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예. 우리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하셨나요? 어, 예. 자, 우리가 이제 국제통상법 한 학기 공부하면서 이게 어떤 법이다. 예? 그리고 국제법의 한 분과이고 어떤 성격의 법이고 예? 그리고 WTO법 그리고 통상의 기본 원칙 통상과 국제통상법의 기본 원칙 관련해서 쭉 4주간 살펴봤습니다. 예. 뭐 혹시 들리나요? 예, 다행입니다. 이제 들리네요. 혹시 예, 제가 마이크 볼륨을 좀 올릴까요? 이거 어떻게든 예, 좀 소리가 좀 클지 모르겠습니다. 예, 등등 지금 국제통상법 관련해서 뭐한 4분의 1, 4분의 1좀 안 되나요? 뭐 꽤 서두 부분에 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좀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법인지.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국제 무역, 국제 거래 관련해서는 이제 사법 영역, 공법 영역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법 영역은 좀 우리 실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법이라서 좀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좀 섬세하고. 근데 이제 국제통상법은 이게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담당자랄지 외교관
아니면은 조금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법과대하고 들어온 학생들은 뭐 여러 진로를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행정 공무원이 된다거나 또 로스쿨 진학해서 법관, 검사, 변호사 그리고 또 뭐 사법부 법원 공무원, 뭐 검찰 공무원 등등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이제 여러분이 로스쿨 진학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법과대학에서 공부한 걸 계속 살렸으면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국제통상법 관련해서 이 법관이나 변호사를 꿈꾼다라고 했을 때 조금 멀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오히려 이제 공공정책, 우리 공공인재법학과도 있습니다만은 외교관이 된다거나 이제 공공 정책,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 공무원인데 특히 그 섭외적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 외무 공무원, 그리고 뭐 법무부 일부 공무원이랄지 뭐 등등. 그렇지만은 또 이 경제라는 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경제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이 무역 관련해서도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 시장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제통상법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공무원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어쨌거나 이 법을 공부해서 법률 전문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한편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교재 설명 범위 외에 그 먼 나라 얘기 같기도 하지만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저 여러분에게 그 국제통상법 마인드를 좀 일으키려고 뭐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한 4주간 공부하셨으니까 지금 그 제가 과제 올려놨습니다. 뭐 배운 사항을 좀 부담 갖지 마시고 3회에 걸쳐서 과제를 내시면 되고요. 제출하시면 되고 뭐 그 비중은 뭐 성적 관련해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말고사 비중이 말씀드린 대로 좀 높고 뭐 그렇게 변별력이 평소에 그 뭐 성적 내는데 큰 차이를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뭐 질문 사항이나 무슨 제안 사항 있으신가요? 예. 그 레포트가 그거 수기로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워드로 작성해도 되나요? 네, 워드로 작성해도 됩니다. 예. 네. 예년에 보면은 이제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학생도 있고요. 또 워드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느 거나 좋습니다. 예. 뭐 어느 방식이라고 해서 더 점수를 후하게 주거나 점수 깎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은 이 국제통상법 범위가 뭐 어떻게 보면 좀 넓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뭐 진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화이트보드 강의를 여러분에게 좀 하겠습니다. 뭐 괜찮으시죠? 예. 자,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화이트보드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보면 웹캠도 많이 있고요. 언제든지 이제 연락 주실 때는 우리 E클래스 그리고 여기 채팅방 이 강의 도중에는 채팅방이나 뭐 여기 또 오디오를 끄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덤핑과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WTO 협정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상품무역협정에 있습니다. 상품무역협정.
그러니까 WTO 협정은 말씀드린 대로 부속서 1A, 1B, 1C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품무역협정이 부속서 1A고요. 이 상품무역협정에는 여러 협정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 1994 가트가 있고요. 그리고 뭐 수입 허가 절차 협정, 농산물 협정 등등 13개인가요? 14개인가요? 예, 부속 협정들이 쭉 부속서 1A에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가트법을 보면은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앞서 1994 가트 협정 조항 쭉 제가 사진 캡처해가지고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캡처해가지고 설명드렸죠. 덤핑 보조금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덤핑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뭐 일정한 반덤핑 절차를 거쳐서 반덤핑 만세를 부과한달지, 예, 그리고 보조금에 해당하는 국내 조치, 이건 다 국내 조치 되겠습니다. 물론 덤핑은 이제 기업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 조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덤핑 문제로 국가 간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나라는 왜 그렇게 반덤핑법을 그렇게 적용하느냐? 뭐 대법원이 반덤핑 관련 한 나라 대법원이 반덤핑 관련 판결을 내렸다. 또 행정공무원이 일정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그에 관해서 이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할지 그러한 측면에서의 국내 조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WTO 협정 법은 이러한 국내 조치들, 이 WTO법에 위반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WTO 가트 협정 덤핑 보조금 조항에 위반되지 말아야 되고요. 이 덤핑 보조금 조항은 1947 가트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이 가트법에 있었어요.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 가트법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 조항만으로는 네, 임치현님 어서 오세요. 이 조항만으로는 안 되고요. 가트가 쭉 1994년까지 그 세계 무역에 대한 하나의 관리 체제로서 역할해 오면서 뭐 법이 수정 개정되기도 하고 증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덤핑 보조금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독립된 반덤핑 협정이 체결되었고요. 또 이거는 이제 도쿄 라운드 때 있었고 70년대 이미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네, 김동영님 어서 오세요. 우루과이 라운드 보조금 협정 네, 양님 지금 안 들어온 학생은 없죠? 어디 보면은 네, 참가자 관리 네, 안 들어온 학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독립된 협정이 이제 체결되었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그리고 이제 WTO가 만들어지면서 이 또 반덤핑 협정이 그동안 모호했던 개념들 보조금 협정도 그렇고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또 보완 발전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반덤핑 관련한 법, 보조금 관련한 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반덤핑 협정, 보조금 협정, 그러니까 이런 협정들은 이제 덤핑 행위, 그리고 보조금에 해당하는 국내 조치들, 이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덤핑 행위를 하는 상대방, 또 그러니까 상대방 기업, 상대방 국가, 그리고 보조금 조치를 하는 상대방 국가가 이제 불법적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불법적인 것은 하나의 인간의 잣대죠, 잣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덤핑 행위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의 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지금 자유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 이걸 가장 이상적인 시장으로 봅니다. 물론 마크스주의 경제학자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 자유 경쟁 원리가 지배하는 시장, 경쟁이 자유롭고 어떤 자원이 최적 배분될 수 있는 경쟁이 계속되면은 자원이 최적 배분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덤핑 행위를 죄악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어떤 견해는 이제 시장을 두 개로 이게 분리하는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을 차별, 국내 시장,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분리해서 국내 시장에는 높은 가격, 해외 시장에는 낮은 가격.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언제 띄어 올리겠습니다만 이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외 시장은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제 종축 가격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이 수요 곡선이 완만하기 때문에 수요가 확 늡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확 늘고 가격이 올라가면 확 줄고 이 가격 탄력성이 큰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형태. 해외 시장은 이제 이렇다 보고요. 국내 시장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지 않다. 그러면 경사가 큽니다. 이게 가격이고 종축이 가격이고 횡축이 수량. 디맨드, D는 이제 디맨드죠. 수요. 시장에 수요가 있어야 팔릴 거 아니에요.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이 이제 완전한 점이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똑같이 떨어지더라도 수요가 별로 안 늘어.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그리고 가격이 똑같이 하락하는 경우에 해외 시장은 수요가 확 는다. 반대로 가격을 올리면은 수요가 확 줄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국내 시장에 있어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들은 최적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국내 시장에서는 높은 가격 이렇게 팔겠죠. 높은 가격으로 팔아도 뭐 수요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 어떤 경우에는 이 높은 가격은 독과점 가격일 수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인.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파는. 그러면은 잘 팔려. 매우 잘 나가죠. 그러면은 결국 이윤을 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전략을 필 거예요. 물론 덤핑이 왜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신규 진입 시에 그 해외 시장에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진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외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처음에 팔아가지고 수요자에게 어필한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이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높이는 그러한 시장 진입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프리데이토리, 약탈적, 지난 테이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올려놓을 거예요. 프리데이토리 덤핑이라고 해서 약탈적 덤핑이라고 하면은 그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헐값에 이걸 팔면은 다른 경쟁자들도 역시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도태되고 시장에서 퇴출되게 돼요. 이런 덤핑은 이제 좀 굉장히 그 저희가 좀 의심스럽고 저희가 안 좋은 악질적인 덤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덤핑도 그 기업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좀 악질적인 경우도 있고요. 뭐 보통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점에서 이게 하나의 세계 시장이다.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 가트나 WTO 체제인데 그러한 다자주의 이념, 그 세계 하나의 단일의 세계 시장 이런 이념에 반하는 것이죠. 그 단일의 세계 시장 뭐 이런 개념은 이제 유럽이 통합할 때 많이 나온 말입니다. EEC를 만들고 유로피언 유니언 유럽 연맹을 만들고 이럴 때 하나의 유럽, 하나의 단일의 유럽 시장 뭐 이런 개념들이 있게 되는데 WTO는 이제 범세계적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단일의 세계 시장이라고 했을 때 이 덤핑 행위 이런 것들은 그 어떤 합법적인 그러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WTO법에서는 이 덤핑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에 관한 조사, 그리고 그 뭐 반덤핑 관세 부과랄지, 뭐 가격 인상 약속이랄지, 그 덤핑 행위에 대한 일정한 조치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불법 시한다라고 했을 땐 법에 그걸 정해야 돼요. 이 덤핑의 역사는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오래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미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할 그 무렵, 그러니까 북미,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시장, 세계 패권이 미국과 캐나다 이 북쪽 아메리카 쪽으로 이렇게 옮기던 시절,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그 당시 그 유럽의 선진 공화국들이 이제 북미 새로운 시장, 북미 시장을 하나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식민지였죠 과거에 캐나다, 미국, 호주에 이렇게 덤핑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교재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그러니까 덤핑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법들이 제정됩니다. 1903년 캐나다 관세법, 그리고 1905년 뉴질랜드 농업장비 제조 수입 판매법, 1906년 호주의 산업보존법, Industries Prevention Act, Preservation Act. 예. 그리고 191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관세법, Customs Tariff Act.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1916년 세입법, Revenue Act. 그리고 1921년 엔티-덤핑 액트, 반덤핑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때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바로 전 또는 그 약간 그 이후 였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본이 이런 반덤핑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럼 이 국내법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덤핑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법 발전을 보면은
국제법이 먼저 발전하고 국내법이 그에 이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반덤핑법이나 뭐 환경법 영역도 좀 그런데요. 국내 법이 먼저 있고 국제 사회가 이제 거기에 자극되고 또 국제적으로 국제법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환경법, 국제환경법 일부 분야가 그렇고요. 이 덤핑법도 그렇습니다. 국내법이 먼저 있고 이제 국제사회가 보다 규제 논의가 있게 되는데 1920년 초 국제연맹 시대에 이미 이게 논의되었다가 1933년 세계경제회의에서, 이 당시는 이제 세계 경제공황이랄지 뭐 세계가 요동치던 시절이죠. 덤핑에 대한 통일적인 규칙 설정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를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통일 체제를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가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게 이제 끝나면서 1945년 유엔이 만들어지고요. 1947년 브레튼 우드 경제 관련한 세 가지 기본 체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가트가 만들어지면서 그 6조의 이 덤핑 보조금, 반덤핑 규정이 이제 국제 규범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7년 가트에서 덤핑에 관한 기본적인 골격은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고 그래서 1960년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1967년이네요. 케네디 라운드가 있었고 60년대에 다자간 협상, 그 무렵에 이제 반덤핑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정 이름은 우리 지금 삼풍무역협정에 들어와 있는데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6 of GATT,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트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제정될 때만 하더라도 이 가트법하고 이 독립된 반덤핑 협정은 다른 체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트 협정은 회원국 모두가 가입하게 되는 의무적인 다자간 협정인데 이 반덤핑 협정은 이때까지만 해도 복수국 간 협정. 복수국 간 협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트나 WTO 체제에 있긴 하지만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발전 도상에 있는 협정. 그래서 멀티레터럴하고 플루럴이 이게 달라요. 둘 다 뭐 복수, 다자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 WTO법 용어로는 이게 다릅니다. 플루럴티 어그리먼트 하면은 복수국 간 협정이고 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부 국가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그 뭐예요? 그 복수국 간 협정으로 존재하다가 동경 라운드에서는 이제 반덤핑에 관한 규정 중에 실질적 피해 결정, 가격 인상 약속, 뭐 반덤핑 관세의 부과와 징수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게 되고요. 반덤핑 협정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나라들은 이 반덤핑법 적용을 빈번히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대국들, 미국이나 유럽 이런 국가들은 빈번히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삼성 같은 기업은 이 덤핑 조사를 많이 받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반덤핑 조치 남용 가능성이 많이 노출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개정 또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회 덤핑, 반복 덤핑, 이전 가격 조작 등 새로운 기업 관행 이런 것들이 다 탈법적으로 덤핑행 유사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반덤핑 협정이 역시 또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많이 보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루과이 라운드 WTO 반덤핑 협정은 이제 다자간 무역 협정이고요. 정상 가격, 피해 평가, 제소 가격, 조사 절차, 소멸시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서 종래의 규약을 개선하고 명령함으로써 반덤핑 제도와 관련된 통상상 문제를 상당히 해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그 시장에서의 회원국들의 국내 조치, 페어플레이. 우리 뭐 스포츠 경기하면 페어플레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은 바로 그 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시장을 조작한다거나 분리하고 가격을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제약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덤핑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보조금 조치, 이것도 이제 불법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덤핑하고 보조금 문제는 소위 타방 상대국, 상대방 기업의 불법성이 있는 그런 성격의 주제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것, 긴급 수입 제한 조치랄지, 이런 것들은 상대방 국가의 불법성이 없어요. 이것은 그 피해국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자국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자국 산업, 자국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긴급적으로 지금 인정하는 긴급한 일정한 조치들, 무역에 관한서 긴급하게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법 시된 이런 조치에 대한 대응은 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남발할 수 없어요.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련해서는 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그리고 7, 80년대 국제 무역 그 하나의 중요한 현상으로서 그 회색지대 조치 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네오 프로텍셔니즘,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많이 취해지는데요. 이러한 조치들은 그야말로 그 위법성, 적법성이 좀 모호한, 말 그대로 회색지대, 그레이 에어리입니다. 그레이 에어리. 회색지대 조치들이 많아요. 이 모호한 성격이 이러한 조치들을 하나의 법제도로 통일하자. 이 회자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색지대 조치. 그 그레이, 우리 색깔이 그레이 하면은 이게 뭐 하얀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뭐 중간에 그러니까 적법한 것도 아니고 불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조치들을 이제 법 제도 내에 끌어들여서 다스리자. 이게 이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그 네오 프로텍셔니즘 얘기했습니다만은 상대방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고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량이 급격히 짧은 시간에 급격히 증가해서 자국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뭐 쿼터제를 실시한달지 긴급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달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관세 부과는 이제 하지 않고 뭡니까 쿼터제를 실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쿼터제는 제가 설명드린 듯이 관세보다는 훨씬 그 수입 억제 효과가 큰 그러한 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반덤핑 제도하고 보조금 조치는 이제 긴급 수입 조치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덤핑 행위는 이 두 조치는 시장, 우리 그 자유 시장 원리 그리고 시민 민주주의 사회가 상정하는 그러한 완전 경쟁 시장
원리에 배치되는 측면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WTO 체제는 말씀드린 대로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의 이런 그 시장에 관한 철학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고전 자유주의적 법 철학, 소위 기업들이 자신의 행위에 관해서 일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예측 가능성, 그리고 법이 있어야 뭘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 안정성, 어떤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자의적인 어떠한 외부 그거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자유주의 법철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법철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불법시 되고 일정한 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 겁니다. 자, 아까 이 보조금은 뭐냐면은 자유시장 경쟁 원리는 지금 프라이빗 섹터, 사적 영역하고 공적 영역이 엄격하게 분리된다. 뭐 이런 전제하에 있는 거예요. 사적 영역.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 섹터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프라이빗 섹터. 그리고 공적 영역은 퍼블릭 섹터라고 부르죠. 공적 영역. 그러니까 공적 영역은 함부로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 대표적으로 공적 영역은 이제 정부가 있죠.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부가 시장에 자꾸 개입해서 시장의 경쟁, 자유 경쟁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시장 둬야 돼. 예? 이건 엄격하게 분리돼야 된다. 예, 우리 공법, 사법 분리하듯이 분리해야 돼요. 옛날 그 민주주의 있기 이전엔 뭐예요? 전제군주, 봉건제 하에서의 절대군주가 그래도 경제도 그대로 경제력과 분리가 안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땅을 국가 소유를 할 수 있고 전 영역이 국가 영역이 자신의 사적 소유물이죠. 예? 그래서 그 왕의 은혜에 따라서 그 땅에서 뭐 경작을 하고 산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왕의 소유물이에요. 국가는 왕이 지배하는 회사예요. 회사. 사장님, 절대적으로 경제까지도 생사 여탈권은 물론이고 뭐 권력 분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생사 여탈권은 물론이고 경제도 모두 다 왕 중심으로 돼 있어. 그에 비해서 민주주의 사회는 뭐예요? 국가는 서비스 일종의 행정 서비스. 물론 이제 법 체제상으로는 너무 우월한 지위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입장이고요. 이제 헌법 이론에 따르면은 주권자의 위임을 받았죠.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이면은 국민이 정부보다 높아. 그런데 국민이 개개인이면은 국가보다 못해.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해야 돼요. 뭐 그런 위계 체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가는 주권의 수임자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하나의 관리자. 그럼 법에 따라 행해야 된다. 지난 시간도 있지만 법치주의.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법치주의, 뭐 권력 분립주의에 따라서 또 서로 견제하고 일종의 서비스. 헌법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상정하게 되면은 주권자의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행정 서비스, 통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하고 공적 영역, 그러니까 정부하고는 이렇게 분리돼야 된다. 보조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고 특혜적으로 개입한다. 물론 이제 국가는 시장을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지배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제가 되겠지만 그 유엔 국가 할 일 목록, 국가 기능 목록을 보면은 여러 가지 국가 이런 걸 해야 한다. 뭐 경찰 서비스, 교육 서비스, 공교육 제도를 정비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 서비스, 군대를 빌려서 국민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뭐 등등. 뭐 또 우리 그 70년대 고속도로를 놓고 그랬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놓고 우리는 그걸 이제 개발국가 시대라고 불러요. 정치적으로 비난할 때는 개발 독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발국가, 개발 독재 시대에 뭐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뭐 호남고속도로를 놓고 지금 뭐 KTX를 놓고 이런 것들이 국가가 해야 될 목록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국가 기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유엔도 인정하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적 영역의 주체들에게 평등하게 이득이 되니까 특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합법적이에요. 항만을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면 모든 수출입업자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평등하게. 또 공항을 건설하는 것, 이게 뭐 특혜가 아니죠. 모든 우리 국가 영역 내 규모 등하게 공항을 건설하면 특혜적으로 어느 지점에만 건설 좀 안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이득이 되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특혜성 성격의 조치를 우리는 보조금이라고 하고 이걸 불법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선 산업을 육성한다 라고 해서 망해가는 대기업, 우리나라는 지금 조선 산업 영역에서 1, 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의 아주 그 대표적인 산업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예컨대 시장에 개입해서 그 망해가는 대기업을 보조하고, 예컨대 보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현금으로 현금을 이전한달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법을 만들어서 또 이제 이러한 경우에 그 망해가는 기업의 주식을 뭐 헐값, 우리가 속된 말 똥값이라고 하는데 똥값의 주식을 비싼 값에 이렇게 사주는 거, 이거 다 보조금에 해당이 됩니다. subsidy, 원어로는 subsidies라고 그래요. 이 보조금에 해당하는 조치고, 이 특정 기업을 살리는 그런 성격의 특혜적 성격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조치 가능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TO법에는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보조금이 이제 세 가지로 금지 보조금, 그리고 조치 가능 보조금. 이제 조치 가능 보조금은 actionable subsidi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쯤에 있고요. 허용 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금지 보조금은 수출이나 수입, 그러니까 무역 거래에 연계시키는 보조금. 이거는 그 WTO 국제무역 관련해서 WTO가 지향하는 바하고 정면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은 당연히 철폐돼야 되는 금지 보조금입니다. 뭐 수출을 하면은 어떤 혜택을 준달지, 수입을 줄이면은 어떤 혜택을 준달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금지 보조금이 되고요. 또 농가의 소득 그 균형, 그러니까 도농간 소득 균형이랄지 연구, 공적 목적의 여러 연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뭐 법을 만든다거나, 뭐 국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액트 오브 스테이트, 법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행위죠. 그리고 이제 행정부는 무슨 명령을 내린다거나 규칙을 제정한다거나, 국가는 무슨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행위하지, 뭐 사적으로 행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공무원 되시면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법이에요. 법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사적인 행위는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그 독직, 그 부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옛날 못 살던 시절에는 지금도 이게 후진국 아프리카나 뭐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공무원이 그 나라에서 가장 출세한 직업이고요. 또 어떤 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뭐 부패 관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요즘은 뭐 더 세계적으로 활동하잖아요. 다국적 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후진국들의 이런 관행 이런 거 못 참겠다라고 해서 부정부패 방지법, 국제사회가 이걸 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부패 방지법, 커럽션 라운드가 있었어요. WTO에서는 커럽션. 뭐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뇌물 받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레드 테이프 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 무슨 기업들이 무역하려고 무슨 서류를 내고 신청해도 그냥 그 오래 걸리는 거야. 뭐 묵살하기도 하고 일부러.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와이로 먹자로 뭘 일을 안 해. 예?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고 기업들은 뭐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 다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부패 방지법, 부패랑 커럽션, 컴퍼티션, 공정 경쟁. 자, 국가는 법을 만들어서 뭐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일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특혜적으로 행해지게 되면 또 특정적으로 스피시피시티, 구체적으로 아까 그 헐값의 주식을 매입해 준다.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준다. 이건 특정성이 있는 거죠. 스페시피시티. 우리말로는 이제 특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건설해 가지고 모든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 망해가는 기업을 위해서 헐값에 주식을 매입해서 자국 조선산업을 살려보자. 이거는 공정 경쟁 원칙에도 반하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분별하는 시민사회 원리하고도 반하는 것입니다. 조선산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여러 나라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유럽 나라들, 뭐 그 사안은 유럽 국가, 유럽하고 EU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당사자. 그러니까 EU가 제소한 사안이에요. 하지만 이제 조선산업 분야에서 경쟁하는 여러 기업들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해서 이 경쟁이 왜곡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축구대회 하는데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축구대회 하는데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11명이 아니고 13명, 14명 뛰게 해가지고 뭐 이기다 했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제소해가지고 이 그 헐값에 매입해준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특정성 있는 보조금에 해당이 돼서 조치 가능 보조금이다. 뭐 수출 거래, 수익 거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조치는 아니지만은 조치 가능 보조금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뭐 다음 시간 해서 이 덤핑 그리고 보조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반덤핑 제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반덤핑 제도 관련해서 160페이지부터 설명이 있죠. 그러니까 덤핑 행위를 한 경우에 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이것도 이제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서 그 절차가 그 반덤핑 협정 그리고 국내 각 회원국 반덤핑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WTO 협정 이행을 위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WTO 협정 그대로 우리나라 법이에요. 미국에도 뭐 반덤핑법도 있고요. WTO 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준수해야 되고요. 뭐 그런데 이런 덤핑 행위가 있으면은 이제 법이 정한,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 법치주의라는 건 뭐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죠. 이 반덤핑 조사는 사법적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뭐 여러 증거 제출하라, 뭐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요, 출석을 요구하고 뭐 이런 성격의 어떤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서 이 절차가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법 협정에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걸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니까 덤핑 행위 존재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확정해야 되고요. 덤핑 행위 판정. 덤핑 행위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고요. 그 국내 산업 피해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덤핑 행위, 보조금 조치, 이로 인해서 이제 회원국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이제 우리 그 제목에도 제4절 산업 피해의 구제라고 되어 있지만 산업 피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덤핑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인과관계는 뭐 여러분 뭐 형법 시간에도 많이 들어보셨고 민법 시간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인과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법은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서양 이성, 계몽주의하고 근대법은 연결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양 웨스턴 리즌, 계몽주의.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 그리고 재판관 변호사들은 이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인처럼 감성적인 사람보다는 합리적인 사람이 훨씬 이상형이죠. 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 교재 160페이지 반덤핑 제도는 일반 관세나 긴급 수입 제한 조치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이것은 그 덤핑 행위를 한 자에게 차별적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정책 수단. 체국 대우, 일반 관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반덤핑 관세 부담은 수출국으로 전가되고 반덤핑 관세는 큰 수입 제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관세 부과가 용이하다. 왜냐하면 상대국이 또 상대방 기업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게 그 잘못에 대한 정의로서, 그러니까 싼 값에 팔았다. 100원을 정상 가격은 100원인데 뭐 7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자유 경쟁이 아니야. 시장을 분리하고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용한 어떤 차별 시장 조작 행위, 가격 조작 행위고, 그래서 나는 이 30원의 관세를 부과해서 원래대로 이걸 되돌려 놓겠다. 70원이 100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70원에 팔려다가 반덤핑 관세를 30원 맞아가지고 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덤핑 관세는 여론상 부담도 좋고 부과 방식도 용이하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우리 교재 163페이지 보면은
세계의 반덤핑 조치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전체적으로 쭉 1995년서부터 2007년까지 쭉 그 덤핑 조사를 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할지 가격 인상 약속을 통해서 종료한다 할지 해가지고 반덤핑 조치가 있었던 횟수입니다. 매년 한 100에서 300여 건 사이 되고요. 뭐 13년인가요? 13년간 3,220건. 인디아가 가장 많이 반덤핑 조치를 발동했네요. 509건. 미국이 402건. EU가 372건.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222건, 남아공화국이 205건. 아르헨티나, 남아공화국도 상당히 그 반덤핑 조치를 많이 발동하네요. 자, 다음으로 164페이지 보면 WTO 협정 주요 내용 해가지고 반덤핑 조치 요건. 그러니까 반덤핑 조치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먼저 덤핑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덤핑이 뭐냐? 아까 그 뭐 시장 분리, 가격 조작 뭐 이 얘기 했습니다만은 덤핑이란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거래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덤핑이 있었느냐 알려면은 정상 가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정상 가격은 노말 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뭐 산 정상이 아니고 서미트가 아니고 노말.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그 물품의 정상적인 가격이 있을 것이다. 정상 가격. 그리고 엑스포트 프라이스, 수출 가격이 있을 것이다. 이게 같아야 되는데 정상 가격은 높고 수출 가격은 낮은 그런 경우에 이제 덤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상 가격이 뭐냐? 정상 가격의 개념 자체를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거나 이제 국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팔리는 가격이다 이렇게 평이하게 이해하고, 그럼 정상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관해서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이제 쭉 순위에 따라서 이걸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위가 이제 적용돼야 되고, 그게 불가능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순위의 가격 결정 방법, 세 번째 순위 가격 결정 방법 이렇게 되는데, 첫째, 수출국 내 동종 물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이게 이제 정상 가격이 됩니다. 둘째, 수출국 내 거래 가격이 없거나 이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동종 물품, 그러니까 동종 물품의 제3국에 수출되는 가격. 둘째, 당해 상품의 구성 가격. 그러니까 동종 물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진 가격이 첫 번째 기준이 되고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동종 물품의 제3국에 수출되는 가격. 그것도 알 수 없다. 그러면 동종 상품의 구성 가격. 구성 가격이라는 것은 이거 원료 뭐 이런 노동비 뭐 플러스 정상 이윤 뭐 이렇게 가격을 구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으로 정상 가격을 판정하고요. 이때 그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어떤 정상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원가 이하의 판매라도 정상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가 이하의 판매가 상당량 이상 상당 기간 계속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업자가 뭐 다른 사업 부분 이익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또 기본적으로 생산자는 손해 보면서 계속 뭡니까? 손해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영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의심이 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그러니까 원가 이하의 판매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정상 가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상당 기간 계속되고 상당량 이상인 경우에
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 비용을 획수하지 못한 경우랄지 이런 경우에는 정상 가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출 가격의 결정인데요. 수출 가격은 수출자와 독립적인 수입자, 즉 수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수입자가 수입하는 가격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가격은 독립적인 수입자로 볼 수 있는 자에게 수출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제3자 간의 제휴 또는 보상 약정.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싼 가격이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그러면 그 처음에 제시한 싼 가격, 이건 수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보상 약정이 있고요. 또 독립적인 구매자가 아니고 뭐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랄지 또 3자와 미리 일정한 제휴를 하고 싼 가격에 거래한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출 가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출 가격이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된 후 수입 물품이 독립적인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 이것을 기초로 수출 가격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을 정하면 이걸 비교해야 됩니다. 이 비교 시에는 동일 거래 단계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거래 단계에서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 가격. 그러니까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가격 결정, 거래 가격 결정은 국내 거래하고는 좀 달리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장거리 운송이 개재되고 많은 운송 수단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이 물품의 가격을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수출 가격 간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거래에서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 가격을 비교해야 되고요. 이 통일 거래 단계 문제는 보통 공장도 단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격 비교 시 환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환율은 판매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하는 경우에 이걸 제대로 비교해야 됩니다. 뭐 동일 거래 단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정상 가격 가중 평균 그리고 수출 가격 가중 평균을 비교할 수도 있고 개별 거래에서의 정상 가격 그리고 개별 거래에서의 수출 가격 간 비교 이렇게 해서 판정하기도 해요. 근데 정상 가격의 가중 평균 그리고 개별 거래에서의 수출 가격 뭐 이렇게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동등한 기준에 기초한 비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중평균에 의한 상황에 따라서 가중평균에 의한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상황에 따라서 가중평균에 의한 정상가격과 개별거래 수출가격이 비교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이 중개국이 수출국 위치에 서게 됩니다. 중개국. 이 중개무역이라는 건 뭐냐? 물품이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않고 중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이때 우리 이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중개국에서의 정상가격, 중개국에서의 정상가격과 중개국에서 다시 수출될 때의 수출가격 이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비교한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한다. 이건 뭐냐? 이건 뭐겠어요? 이게 덤핑이 존재하느냐 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 덤핑의 존재는 이제 덤핑 마진을 계산해서 그 덤핑 마진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그걸 덤핑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사소하면은 이건 덤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가격 차이가 이때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덤핑률은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조정된 정상 가격 마이너스 조정된 수출 가격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정된 수출 가격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덤핑 마진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산업 피해가 있느냐, 산업 피해의 존재를 결정해야 돼요. 반덤핑 조치를 하기 위한 또 다른 필수적인 요건의 하나가 수입국 국내 산업에서의 산업 피해 발생인데요. 여기에서 국내 산업의 의미는 우리 교재 168페이지입니다. 동종 물품의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당해 물품 국내 총생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생산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일정 그러니까 그 동종 산업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조선산업이면 조선산업, 의류산업이면 의류산업. 그래서 그 피해를 판정할 때 그 국내 산업, 그러니까 국내 생산에서 국내 총생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생산자들에게 피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자들이 청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직권으로 그 산업 피해를 조사할 수도 있지만 일정 비율 이상의 그러니까 산업 총생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의 생산자들이 청원을 해서 우리 그 청와대 국민청원 뭐 20만인가요? 어떤 기준을 넣으면은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국내 그 동종 산업 분야의 총생산량 일정 비율 이상 생산자들이 조사를 청구할 때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그 피해 결정도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 피해 판정을 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되느냐?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느냐? 이것은 이제 굉장히 경제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거 판단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국제무역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산업자원부가 있죠. 이와 관련된 부서입니다. 미국에도 ITA가 있고 상무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국내 산업 피해를 결정함에 있어서 첫째, 덤핑 수입 물량을 검토해야 하고요. 둘째, 덤핑 수입으로 인한 가격 변동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가격이 얼마나 변동했는지. 또 덤핑 행위가 있어서 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뭐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셋째로 덤핑 수입이 수입국 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해야 됩니다. 판매액, 이윤, 생산량, 시장 점유율, 생산성, 투자 회수율, 설비 가동률, 그리고 자금 순환, 뭐 재고 고용, 임금, 여러 경제학적, 경영학적 요소들, 뭐 덤핑 마진의 규모, 국내 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등을 고려해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느냐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국 이상의 다수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입 피해를 누적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누적 피해 조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무역 행정 경우에 이제 동종 상품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지금 냉장고가 국내 산업에 들어오고 있는데 뭐 인디아산 냉장고, 일본산 냉장고가 지금 덤핑에 의심이 있는 형태로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그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 같다. 이 조사할 때 누적 피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적 피해 조사를 위해서는 첫째, 개별국 덤핑 마진이 최소 기준 이상 2% 이상이어야 되고 수입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국내 총소비량은 3%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 물품 간의 경쟁 조건이나 수입품과 국내 동종 물품 간의 경쟁 조건을 감안할 때 당국이 누적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두 개국 이상을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적으로 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산업 피해는 실제로 국내 산업 피해가 있는 경우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위협이 큰 경우, 피해 위협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국내 산업 피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피해가 있는 경우보다 이 피해 위협이 있는 경우는 좀 엄격하게 되겠죠. 자, 우리 법상으로 덤핑 수입으로 연연한 실질적 피해 위협이나 이에 대한 우려로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 피해 위협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사당국은 우리 교재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당한 수입 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 수입이 현저한 증가. 수입국 시장으로 덤핑 수출을 현저히 증가시킬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출자 생산 능력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국내 가격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는지 여부 및 수입 수요의 추가적인 증가 가능성, 물품의 재고 상태 등 재반 요소를 고려해야 되고, 이 피해는 실질적 피해에 준할 정도로 급박해야 됩니다. 현존 급박해야 돼요. 막연히 뭐 상당한 시간 이후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산업 피해와 그 덤핑 행위와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산업의 피해가 덤핑 수입 외의 다른 요소들로 인한 것이다. 이래서는 이제 덤핑 판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산업 피해 판정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덤핑 행위와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덤핑 행위 이외에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덤핑 수입되지 않은 물품의 수입량 및 가격, 수요 감소, 소비 성향의 변화, 국내 생산 기간의 제한적인 무역 관행, 국내 생산자 간의 경쟁, 기술 개발, 국내 산업의 생산성 및 수출 이행 능력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조사 당국이 조사에서 입증해야 돼요. 이 절차가 잘못되면은 그러한 반덤핑 조치는 이제 통상 회원국 간, WTO 회원국 간의 통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반덤핑 조치 이 절차, 그리고 보조금 조치 뭐 이런 부분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진도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 또 화상회의를 뭐 4주째에 어떤 특별한 화상회의를 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해서, 우리 그 진도를 나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이번 강의 화상회의를 여기에 마치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질문하거나 뭐 제안사항 있으신가요? 교수님 그 추석 때는 어떻게 수업되나요? 추석이요? 네. 우리 그 추석 때 수업을 안 하면은 나중에 보강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지금 추석 때 그냥 아마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온라인 강의를 계속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특별히 또 보강을 한다는 것이 뭐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정 어떤 좀 반대하고 싶다, 그런 학생은 우리 그 질의응답란에 좀 의견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혹시 오늘 수업은 출석 같은 거 포함 안 되나요? 네네. 오늘 수업은 출석 괜찮습니다. 예. 네. 지금 출석을 제가 체크할 수 있는데 뭐 지금 대부분 학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달리 또 출석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